안녕하세요. 장업선의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계획 공고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다양한 형태의 부처들이 모집을 하는 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지역 시군 단위로 국한되는 사회적 기업을 말합니다. 물론 사실 부처형이라고 해서 주소지를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역형이라는 것 특성상 본점 소재지를 타 시도군으로 옮기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처형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사실상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지원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받으신다고 뭐 당장의 금전적 또는 인적 자원적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신 그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정을 받으시는 자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예비 사회적 기업 하게 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정 지원 사업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자, 순서대로 풀자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최저 인건비의 뭐 40에서 60% 내외를 지원해 주는 형태고, 사실상 이마저도 매년 바뀌는 거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얼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 참여 시점에 따라서 몇 개월 차이 나지 않는데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40에서 60%라고요. 참고로 한 4년, 5년 전쯤에는 100%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많이 적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문 인력이라는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방비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시군 예산 현황에 따라서 거의 안 되거나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기업단 한 명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예비는 그냥 한 명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간이 3년인데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업개발비는 매년 최대 5천만 원이란 지원 사업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업비의 유형은요, 사업화 자금류 형태이기 때문에 돈을 갚는 건 아닙니다. 다만 1년차 때 자부담 10%, 2년차 때 20%, 세 번 받을 때 30%인데 요건 인증 넘어가실 때 또 3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안 준다? 예,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물론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 5천만 원 신청한다고 5천만 원 다 받지 못한다는 점 꼭 체크해 주세요. 제 영상들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대 얼마라고 표현하면 그거 절반 이하거나 절반 조금 더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예비 사회적 기업, 즉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적인 절차에 한해서 몇 가지 찝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띄워 드릴 건데, 뭐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거 몇 가지만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2번에 있는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관련된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6번, 7번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인이라고 있는데, 소비자 협동조합은 제가 되는 거를 본 적도 없고 신청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사례가 아니라 뭐 대구 경북권 쪽에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는 협동조합법,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인격을 띈 사업자면 됩니다. 비영리 법인 또한 뭐 사단, 재단 다양하게 있는데, 고유번호증이라고 하는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단체죠.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되는 게 맞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했을 때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상에 결과보고, 중간보고, 지원사업밖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직의 형태를 갖출 때 정관이 필요하거든요. 정관. 여기서 말하는 정관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관은 이 법인단체에 정하는 규법입니다. 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 회사의 법인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정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 자녀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해야 된다. 언제까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 3분의 2 이상을 환원해야 되는 부분은 상법상 회사라든지 이익 구조를 배분할 수 있는 형태의 법인단체들이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요 해당 내용이 기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 요것뿐만 아니라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정관상에 기입한다는 걸 굉장히 거부감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선단체라는 개념보다는 영리를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야기니까요. 근데 3분의 2 이상을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내에 직원의 복리 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 이사를 간다든지 컴퓨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당해 연도 사업 종료하고 12월 회계 마감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무조건 3분의 2 이상을 토해내는 건 사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상황에 맞춰서 유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내가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년도에 사업 매출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해당 문구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경우에도 대부분 법인은 해산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해산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을 경우에요. 대부분 해산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요건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죄송해요. 딴 걸 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년 11월 1일 예비 사회적 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1년 10월 31일까지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팁을 좀 몇 개 드리자면요. 크게 사회적 기업도 지역형 포함해서 5가지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 기업의 인지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해가지고 다 설명드리긴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이 못해도 50분 이상 길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간략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체크 정리 한번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법인격을 떼어야 됩니다. 상법 또는 민법, 그리고 협동조합법상, 그리고 기타 비영리 법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장활기업도 포함이 되고요. 그 최소한 법인격 형태를 갖춰야 되고, 비영리와 같이 영리를 추가하지 않는 법인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분의 2 이상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은 사실상 해당이 없고, 상법이라든지 민법상의 일반적인 협동조합법상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의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법인 조직 형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해산 또는 수익에 대한 3분의 2 이상의 환원 계획이라든지 환원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꼭 삽입하셔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사회적 기업은 크게 5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형,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그리고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해서 5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형태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사업 계획으로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때는 일자리 창출형으로 갔다가 인증 사회적 기업 때는 기타 유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편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형별로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비 때는 일자리로 갔다가 인증 때는 기타 유형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혼합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차곡차곡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자리 창출형입니다. 이 일자리 창출형은 문자 그대로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 등등등이 있죠. 이런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주요 목적으로 삼는 사회적 기업을 보고 말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 막말을 하자면 일자리 창출은 사실 어떠한 기업이든 다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적 기업은 항상 목적성이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돈 벌려고 빵 파는 게 일반적인 영리 기업이라면, 사회적 기업을 조금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취약계층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빵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기업은 어떻게 해서 규모의 경쟁을 이뤄가지고 단가를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은 이 빵을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어렵네요. 자, 어쨌든 일자리 창출형은 고용하는 걸 늘리는 거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할 당시 적어도 자체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체 근로자가 한 명인 상태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형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 한 명 근로자가 취약계층이셔야 됩니다. 저소득이든 경력단절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참고로 증빙이 가능한 근로자여야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10명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3명, 즉 30%가 취약계층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지 가치 실현을 하지 이 사업계획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참고로 여기 안에서도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부분은 이 신청할 당시에 일자리 창출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꼭 들어갈 때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맞추셔도 되는데 요건 지침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약계층 비율을 미리 맞춰 놓으셔야 나중에 5천만 원 이상 소액 수익 계약할 때 취약계층 비율이 70% 넘어야 되는 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유형이 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가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가형 이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유형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합니다. 가형 같은 경우에는 20%면 됩니다. 그리고 나형은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가 취약계층이어야 되고, 다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40%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도시재생이 해당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거두절미하고요, 가나다형 중에서 나랑 다형으로 제가 받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혼합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은요,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해야 되는 점입니다. 조금 일자리 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성과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이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되지만 사회 서비스 제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중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투사이클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혁신형입니다. 기타 유형이죠. 이게 행정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금 생깁니다. 자, 창의혁신형, 앞서 말씀드린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공헌, 그리고 일자리 창출형, 혼합형, 이 네 가지는요,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정량화적으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요. 근데 반면에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좀 되게 주관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 서비스 제공 형태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을 저 같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창업 실패 시에도 재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니어 만 54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물론 40세부터 시니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제가 또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불편한 게요. 정량화되어 있는 서류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짜증나는 거. 창의혁신형은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거를 증명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혁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기관들에서는 물론 담당자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에서는 정량적으로 내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창의혁신형인데요. 뭐 인지는 합니다. 이해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청년 창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컨설팅이나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21년도 넘어와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혁신형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평균적인 치수로 말씀드리자면 창의혁신형들의 사업 유형들이 대부분 이제 높은 매출이 조금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혁신형은 취약계층 비율 또한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웃기죠. 정말 웃깁니다. 물론 이제 현재 지정받는 기업들은 어떨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곰곰이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창의혁신형 또한 취약계층은 의무적으로 30%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좀 황당하죠. 창의혁신형이 그런 유형이 아닌데 뭐 어쨌든 전체적인 유형 설명은 요 정도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형에 한해서 자체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 한 명을 고용하고 계셨을 경우에 그 한 명은 무조건 취약계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각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요 이 지정 신청에 들어갈 때 당시에는 필요는 없습니다. 꼭 취약계층 비율이 안 맞아도 되고 고용 근로자가 없어도 됩니다.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는 방법은 주 20시간짜리 근로자이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좀 하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적어도 그분이 취약계층이면 여러분들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에 보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고용 비율 30%는요 추후에 자체 근로자와 지원 근로자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30%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게 됐을 때 총 10명의 근로자가 있고 그 중에 5명이 지원받는 근로자고 나머지 5명은 기본 내가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했을 때 이 비율은 지원받는 근로자에 한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매년 지침이 변경될 수 있는 점 꼭 감안하시고 현재 지금 제가 그 체크하는 기준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맞다 말이 이상한데 전체 10명 중에 5명이 자체 근로자고 지원받는 근로자가 5명이고 자체 근로자가 5명이다. 그러면은 이 취약계층 고정 비율은 지원받는 근로자의 5명 중에 30% 또는 20%를 맞추면 됩니다. 유형에 맞춰서요. 자, 뭐 어쨌든 지금 제가 두서없이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사회적 교육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요청사항이라든지 지침 그리고 갖춰야 되는 자격 등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읽어 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은 이 녹화해서 하는 영상인 특성상
전부 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을 할 테니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라이브 또는 창업선의 카페 등을 통해서 많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도 환영이고요. 자, 어쨌든 두서없이 설명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 그렇게 제가 다 체크해드린 점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격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냐,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냐, 뭐 민법상 회사냐, 비영리냐, 협동조합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뚜렷한 법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정관상 3분의 2 이상의 환원 계획을 꼭 작성해 주셔야 되고, 비영리의 경우 이 내용이 없어도 될 수 있다라고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 5가지가 있었죠. 이 유형에 따라서 매출 활동과 관련된 실적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실적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궁금하신 분들 꼭 필히 여쭤보시거나 또는 지역 내에 있는 유관기관 또는 중간 조직 기관들에게 확인해 주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게 다예요. 다른 자격 요건들은 더 많긴 한데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여성가족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이기 때문에 여성가족형이라는 이 헤비 카테고리가 있어요. 요 내용은 제가 공고문 창업선의 카페에 제가 공유를 해놓을 테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타 내용들은 대부분 공통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장장 25분 동안 떠들었는데 이야기하면서도 정리가 좀 필요하고 아직도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많은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 들고 또 너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사항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적극적이고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도움이 됐다 또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